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한국작가회의 민족문학연구소와 평론분과가 같이 진행하는 제5회 집담회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집담회 사회를 맡은 평론가는 최진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저기 지금 못 들어오셔서 복도에 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네,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집담회는 사실은 이제 지금 한국 문학 비평이 문학 창작 자체도 그렇지만 비평도 상당히 좀 이제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도 자주 나오고 또 논쟁이 없는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불평 섞인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거져 나온 화두들 혹은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논쟁에 불씨를 지피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비평 활동을 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학생들에게 이런 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의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보는, 그래서 23년을 마감하는 오늘 다시 24년, 25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화두를 한번 점검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평론가가 무려 7분이나, 모시기 힘든 평론가들 7분이나 모시고 또 시와 소설을 겸비하신 한 분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인사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요 자리에 계신 관객들도 또 시청자들도 있으니까 먼저 고명철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원 민족문학연구소 소장님 평론가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양순모 평론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와 소설을 같이 쓰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명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다솜 평론가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지훈 평론가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평론가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승민 평론가도 와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화면에 잡히는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자리가 남아서 앉으신 분들이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원하시면 한두 마디씩 얻을 수 있고요. 지금 남승원 평론가와 김대현 평론가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집담회 진행은 미리 제가 부탁드린 자신의 화두를 한 5분 정도 개요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어떤 문학 창작과 비평에서 내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화두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불씨를 키워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된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테이블이 지금 화면에 비칠 텐데요. 몇 장에 걸쳐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발제문을 만들어 주신 분들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료집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자리에서 더 논의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5분씩 각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좀 심화하는 그런 자리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민족문학연구소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장유서라든가 이런 빠지게 된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임지훈 평론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순간에 바로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되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계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뭔가 실체로서 존재를 하는 물건처럼 이 계급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냐라고 하면은 좀 저어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계급의 정의 또한 굉장히 유동적으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급에 대한 얘기를 비평가로서 하려는 이유는 사실 좀 경험적인 측면이 큽니다. 어떤 경험적인 측면이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챗GPT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주제를 뽑고 그 주제를 가지고 요약문을 만들고 개요를 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괜찮은 수준의 레포트를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다 보니까는 이 챗GPT의 구성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사업체에서 만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돼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약간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AI 기술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와 관련된 수업이나 특강을 조금씩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게 사실은 여기 박동욱 선생님이 계셨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쉽게도 안 계셔서 그냥 제 식으로 그냥 번박하게 얘기하자면 AI 기술의 시대가 오름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직업 분야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 또한 살고 있고요. 문학 또한 최근 1, 2년간 그 AI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떨 때는 문학의 소재가 되고 또 비평적 관점에서 AI에 대해 분석하는 글도 상당히 제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챗 GPT를 이용해서 글 쓰는 법을 가르치고 AI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위협이 되는 게 AI인가? AI라는 기술 자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200~3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AI 때문에 없어졌다고 뉴스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AI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죠. 자본가가 노동자를 AI 기술로 대체를 한 거고 사실 이건 시대적으로 온당한 흐름입니다. 러다이트 때 자동화 회사들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구도다,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AI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문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문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찰들에 대해서 적합한 문제틀 혹은 매트릭스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예시로서 이제 AI를 들고 있지만 사실 AI 기술 자체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기보다는 바뀐 기술 풍토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이게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주장을 지금 시대에 한다는 게 대단히 환원주의적이라서 많은 디테일들을 놓치게 될 공산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흐린 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그 최근에 문학과 지성사의 하이픈에서 다시 계급이라는 주제로 해서 특집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특집만 살펴보시더라도 알 수 있듯이 사실 현대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노동문학이 여전히 발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급을 사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움은 계속 남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계급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하나의 통합된 틀로서 지속성을 갖고서 문학이라는 장 내에서 하나의 매트리스로서 작동한다기보다는 점점 구시대의 산물로서 이 계급이라는 용어가 뒷견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문학작품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라는 체계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속적인 불균형과 어떤 적대를 원동력 삼아서 계속 스스로 성장하는 체계인 만큼 결국에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고 사회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평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직면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논의 자체를 아예 좀 구시대적인 걸로 한편으로 밀어놓고서 다른 의제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잘못된 방식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조금 과감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비평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도 사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게 될 거고요. 하지만 개별적인 그 논의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이 계급에 관련된 문제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문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 이야기가 항상 이 배면의 매트리스로서 존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과감하게 계급에 대해서 이렇게 의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안 말렸더니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짧게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관련된 여러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또 다들 준비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정웅영 선생님께서 1인칭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시네요. 네, 앞에 임지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사실 이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계급을 다시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저희 이 어떤 적대적이고 중요한 이슈로 공유되는 게 이제 지금 더 이상 아니라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또 저도 또한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왠지 구태의연하고 저는 그 과거에 저긴 이름이 됐는데 사실 다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대 노동자의 어떤 적대의 전선이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율성적인 어떤 주체 이런 거에 조금 사로잡혀 있는 물론 그게 한편에서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환상이기도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노동자 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1인칭 글쓰기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건 저의 이제 화두라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평론집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공통되게 드러나는 게 1인칭 비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만 해도 예전에 비평에서는 뭐 필자는 아니면 우리는 하면서 나를 감추는 혹은 이 주관성과 단파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보편과 객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추는 글쓰기였다면 요새 젊은 비평가들은 특히나 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비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태훈 평론가도 뭐 나로부터 시작하는 문학사나 아니면 선우은실의 그 시대의 마음이라고 하는 평론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조피엘 싸움이라고 하는 평론집도 적극적으로 에세이적으로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강용석이나 아니면 뭐 박혜진이나 강지 같은 평론가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비평하는 게 요새 큰 흐름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있었던 에세이 열풍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세이 열풍은 첫 번째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평론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재현 책에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 대의제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다, 의심된다. 이게 과연 나를 포함한 보편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죠. 회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 개별적인 어떤 개인들이 거기에 자기의 어떤 이름을 기입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당사자성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수자나 약자의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당사자성은 우리 이미 많이 들었듯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비평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없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필자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다 다크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1인칭 글쓰기 비평 아니면 당사자성이 중요한 거는 그런 예전의 영웅적인 자아 아니면 뭐 그런 자아의 신화로서의 나르시즘적인 어떤 나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하위 주체적인 그 약자들, 소수자들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지금 다 핵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박혜진 평론가도 어디에 썼듯이 자본, 돈을 번다는 건 자본이 많다는 거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타인과 접촉 안 하는 핵개인주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사실은 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선우은신 평론가의 글을 보면 왜 문학사적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선배들의 어떤 홍용 속에서 우리가 불려져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세대적 잔득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뭐 왜 선배들의 어떤 무능감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로 우리 청년 세대가 호출되어야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면서 이 청년 세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능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1인칭 글쓰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실은 더더욱이나 고립되어가는 연대는 희미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얘기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제입니다. 예, 와, 딱 5분 맞춰주셨습니다. 야, 이게 정리의 대마왕이 여기 오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이제 작가들의 창작에서 이제 1인칭 글쓰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비평적 의제로서, 또 비평가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1인칭 글쓰기에 대해서 그 특징과 지금 이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맞은편에 계신 우리 이명원 선생님께서 그 비평가 지역이라는 화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시작해 주십시오. 예. 그 비평가 지역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나 지역 문학에 대해서 혹은 이 로컬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는 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각 지역의 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랄지 부산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서북 지역의 문학이랄지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문제가 사실은 지금 재사유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최근에 한강씨가 사상 관련 소재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현경 선생의 이제 문학을 보면은 그 지역의 역사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적 시점에서 구성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쟁점들이 이제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국면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비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명철 선생님 세계문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제주의 사삼이랄지 아니면은 광주의 5.18이랄지 이런 사건들과 역사적 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래 리얼리즘 관점의 세트와 더불어서 거의 망각되거나 이제 청산된 소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세계문학의 이제 전반적인 동향을 보니까 사실 이런 지역적 쟁점이 굉장히 글로벌한 쟁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천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상 받았던 그 응우엔 비에타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동료자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학교의 동료들하고 같이 읽은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베트남 전쟁기에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대 이제 미국 내 체험하고 전쟁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1.5세대 디아스포라 문학인데 거기에는 이제 두 지역이 이제 충돌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국과 베트남 문제가 이제 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탁을 받아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그레이스 조의 이제 그 전쟁 같은 맛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의 뉴욕 시립대 한 대학의 이제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픽션은 아니고 넌픽션입니다. 넌픽션인데, 그 어머니의 그 삶,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미군 기지촌에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간 지역이 이제 미국 중남부의 아주 농촌 지역. 그래서 이제 아시안계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각하고 또 당시는 또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전쟁 신고 비슷하게 이제 좀 경멸적으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그 과정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연배가 보면은 이제 1.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우엔 그 비타인도 1970년생이고 이 사람도 1971년생인데 한 사람은 베트남 전쟁, 한 사람은 한국 전쟁 이상을 어쨌든 베트남의 지역, 한국의 한 지역을 이제 비춰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980년대 그 비평계를 이렇게 쭉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그 지역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게 중앙대 지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역이나 지역 문학을 어떻게 이제 재사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게 90년대 이후로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로컬리티 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로컬과 글로벌, 그 다음에 어떤 한국 문화가 안에서의 어떤 그 세계사적 쟁점들을 갖다가 좀 뽑아내려는 좀 비평적인 어떤 탐구가 다시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짧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평과 지역이라고 하는, 비평 안에서 이렇게 그 세계성을 논의해야 된다는 차원과 또 지역성을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지, 사실 우리가 그 청사법 글을 쓸 때는 잘 생각하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현장 비평은 보통 한국 문학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까지 포괄해서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 80년대까지 비평과 그 이후의 비평이 어떤 단절점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다솜 평론가께서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다고 했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 돌봄 노동에 관심이 생겨서 살펴보고 있는데, 임준 선생님이 계급 이야기 해주시면서 AI라는 새로운 기술에 포커싱할 게 아니라 계급 자체에 화두를 둬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돌봄 노동이라는 뭔가 새로운 것 같이 여겨지는 단어가 사실은 가족주의 안에서 기존에 우리 사회가 견지해왔던 그 공고한 가족주의 안에서 그냥 반복되어 왔던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돌봄 노동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이게 막 이렇게 붐처럼 되다 보니까 현재 돌봄 노동의 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적인 돌봄 노동을 요청하는 일이 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논의의 마지막에서 이제 모든 글의 마지막에 사람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치트키처럼 돌봄 노동을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는 화해해야 하고 화합해야 하고 서로서로를 잘 돌봐야 되고, 그래서 공적인 돌봄 노동을 더 확대해야 돼 하는 식으로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공적인 돌봄 노동이 아무리 확대돼도 가족이라는 체제가 당장에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시선에서는 다양한 형태, 그리고 좀 이상해 보이는 형태의 가족들이 막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나야 하지만, 그게 생겨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족관계 속에서 자행되어 왔던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폭력들이 좀 더 충분히 이야기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코비디버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코비드 더하기 디볼스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부부가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혼율이 줄어들었어요. 2019년에 올라갔다가 2020년부터는 이혼율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데 이게 부부끼리는 붙어있는데 원가족과는 분리가 되니까 이혼율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발현되는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이걸 충분히 사유하고 그 폭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도, 돌봄 노동을 아무리 공익적 영역에다 이양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이서수 작가의 젊은 그니의 행진이라는 작품에서 자매가 나오는데, 언니는 돈을 벌고 동생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이 동생의 좀 뭐랄까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좀 측면들을 언니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결국에는 끝나는 작품이라고 저는 읽었는데, 저는 이게 무해함 담론과 가족주의가 겹쳐져서 언니는 돈도 벌고 동생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하는 동생의 집세를 빌려주고 하는 이 유물론적인 것들도 감당하면서 다정함까지 장착해가지고 또 이해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되게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첫 주제로 제 모성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먹이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어떤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래서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반찬을 다 버릴 만큼 주는, 근데 꾸역꾸역 꼭 싸주고 명절에 빈손으로 가는 거를 엄마가 막
진저리를 치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발견되는 모성의 정체성 수립 방식이 타인을 먹이는 일일 때 그 타인은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폭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무려 4분 이내로 또 끝났는데 기록을 바람직합니다. 그럴수록 옆에 있는 임준 평론가의 얼굴이 몹시 푸르락푸르락해지는 사실 그 가족주의의 문제 같은 경우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사실 근대 사회 자체가 낳은 하나의 그 체제적인 양상 중 하나가 근데 가족주의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유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근데 자본주의, 국가주의 안에서 더 정확하게 수립됐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박상근 선생님 말씀하신 그 공적 돌봄, 동물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자체는 가족이라는 근대적 체제와 또 공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데서 알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에 대한 관계, 폭력을 동반한 그것이 아무리 사랑으로 위장할지라도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 평론가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답답한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우리 이명훈 선생님이 여기 오셨는데 이명훈 선생님께서도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이 죽었다고 하는데 언어가 죽은 적이 있는가 이런 게 그냥 지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언어가 이제 우리 인간이 발명했죠. 없다가 언어가 생겨갖고 이제 나중에 문명이 또 발전하면은 언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언어가 지금 탄생했고 이제 언어가 쓰는 중인데 언어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언어가 탄생만 했기 때문에 언어가 그게 살아있죠, 그죠? 문화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언어가 이제 완전히 언어 자체로서 순서적이 있었는가. 뭐, 피드시타 같은 언어의 어떤 순수한 서울과 일대로 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도 있었지만은 언어 자체가 그냥 언어만 끝나지 않잖아요. 어릴 때 영혼이들이 그냥 쓴 말들이 뭐, 내 손은 약손이다 하잖아요. 어머니 약손. 죽은 메타포지만은 그냥 일성화의 어머니의 그냥 사소 말에서 그냥 메타포가 살아있고 이런 언어가 이제 인류가 엄청 언어를 썼는데 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제 그런 메타포 좀 있었을 거고 언어가 메타포나 문학적인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 아니고도 이제 신화적인 거, 민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만약에 이제 언어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분명히 언어가 문학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기본이 이제 문학이 죽었다고 하는데 문학 충분히 이해가 돼요. 문학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문학을 말한 거니까 이제 소개시키고 하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말이 가능한데 이렇게 언어와 문학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다시 사용을 한다면은 언어가 문학이 죽었다는 어떤 뻔해 보이는 담론마저도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고 허점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적인 새로운 무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평소에. 그리고 이제 주제를 다룬 게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썼지만 이런 게 있어요. 서점에서 한때 반말투가 말해요. 반말투가. 지금 너 바꿔라, 다 바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반말투의 책들이 그냥 충분히 다 이해가 가요. 이런 이해가 가는데, 약간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자극을 주기 위해 매출을 일으킨다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간과하는 것 같아요. 간과라는 말을 썼는데,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간과되는 사이에, 먹혀드는 거죠, 이제. 어떤 상술이라든가, 어떤 뭔가 그런 사회를 작동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먹혀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명료한 것들은 잘 인지가 되는데, 애매한 것들, 그런 것도 인지 않는 척 그냥 휩쓸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언어의 잘 인지되지 않는 것들, 이런 폭력성들은 이제 그냥 작가라든가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충분히 엄청난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런 쪽에. 기후위기도 이제 기후변화도 그렇게 좀 선택해봤어요, 기후변화. 클라이메트 체인지인데 이제 그 말이 나올 때, 순수한 말이 좋은 말인가. 기후변화, 일단 과학적으로 받은 거고, 성취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는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를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실천이 떨어지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런가.
기후변화라는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화를 말이 어떻게 이제 좋다는 그녀는 뉘어서 있으니까, 기후가 개척이 가는 거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 그 말이 나올 때, 탄생할 때 어떤 모종의 뭐가 있어가지고, 매출과 기업가들한테 약간 안심이 되는 쪽으로 언어를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아직 확인한 건 없지만은. 그리고 일상 중에는 언어들의 어떤 그림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간과하지 말고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포착을 하더라도 충분히 문학성은 있을 것 같고, 또 절대 욕을 생각해요.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먹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담론들 죽어가는 게, 어떤 보이지 않는 거에 먹혀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욕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제 탈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은 지난 욕이네.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들 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확실히 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어로 집중하는 존재의 예술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사실 언어가 있는 강력한 규정력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실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쪽 빼버리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내치는 경향들이 있죠.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후 관련돼서 기후 문학, 기후 소설, 기후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기후는 여태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로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오히려 간과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 기후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쏟게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또 뭔가를 그냥 함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퀴어 문제를 가지고 전승민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가져온 주제는 이제 주로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특히 소설 장르에서 대거 등장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2023년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변화에 주목하여서 그간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발제문을 가져왔지만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구슬로 내용을 조금씩 짚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대부터 주목할 소설적 변화 중에 하나는 그간 이성애적 남성성의 재현의 대상의 자리에만 있던 여러 존재자들이 이제 스스로를 재현하는 재현 주체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그런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해시태그 운동, 문단의 성폭력, 그리고 해시태그 미투 운동과 함께 겹쳐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그 인물이 스스로 1인칭 시점을 채택하면서 인물이자 서술자 그리고 작가 이 세 가지 층위가 동화되면서 중요해졌던 것은 인물의 당사자성입니다. 앞에서 이제 계급 혹은 1인칭 글쓰기와 관련해서도 겹쳐지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1인칭 소설들이 주요하게 내세우는 당사자성에 대한 강한 감정이 물론 굉장히 어떤 해방적인 주체들의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이러한 1인칭 소설에 대한 당사자성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과 맞물리면서 조금 부정적인 효과 역시 나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 페이지 첫 문단 대여섯 번째 줄부터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의 절대적인 승인, 그러니까 피해자만이 혹은 사건의 직접 경험을 한 자, 그런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또는 그런 사람들의 발화만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경도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관련 사안에 대하여 옆에 있었던 이웃들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루된 시민적인 당사자성을 좀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창작의 측면에서도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남성 소설가들이 발표하는 최근의 작품들이 의도적으로 폭력이나 여성에 대한 재현을 빗겨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신의 작품과 의도가 문학상에서 합의된 모종의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한 답안과 일치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문학상에서 투명하게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의식적인 공포, 그런 것들이 남성 작가들의 창작을 다소 편향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나아가 창작 행위와 발표 자체에 대한 위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컨대 피해자성과 당사자성을 절대적으로 신격화하는 작업은 의도적이든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든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어떤 순정한 윤리적 주체에 대한 상상력으로 수렴시키고 이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반론 전반의 복잡한 논의를 의견 단순하게 축소시킬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퀴어 문화 그리고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오직 직접적인 당사자 주체들로 한정하여서 발부하는 것은 성애자 남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체성의 주체들이 해당 논의의 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피해자 중심주의와 1인칭 소설의 핵심인 당사자성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학장 내부에서 유구하게 있어왔던 거대한 폭력과 맞서면서 발생한 반작용 또한 실질적인 작용과 못지않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앞에서 남성 소설가들의 창작이 위축되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제시했지만 여성 소설가나 퀴어 소설들도 그러한 강박으로부터는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한정현 작가의 여러 소설들은 매우 화려한 정체성을 가진 여러 퀴어 인물들을 다채롭게 재현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분히 피해자와 약자의 위치에서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매우 순결한 주체들이라는 인식론적 경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정현의 소수자 인물들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그 어떠한 올바르지 않은 결합을 갖지 않고 오직 사랑과 연민의 시선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주체들에 의해 포용되고 일방적으로 이해받는 위치에 배치됩니다. 그의 소설이 2인칭 시점으로 소수자들의 당사자성을 적극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문학이 그간 배제되었던 소수자들을 능동적인 주체로 문학사에 적극 기입해보자 하는 노력을 단지 일방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좌초시키고 마는 역설적인 타자와의 작업에 공모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요컨대 소수자를 영원히 소수자의 위치에 고정시켜버리는 일과 다름없게 됩니다. 이때 퀴어 인물들이 가진 서로 다른 정체성과 삶의 경험, 가령 경제적 계급이나 문화적 아비투스 등은 소설이 서사를 통해 그들에게 부여한 성적 소수자라는 계급적 지위 안에서 물화되며 그것의 구체적이고 다채로운 물질성은 표백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이 당사자주의와 긴밀히 결탁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 그러니까 개별 인간 주체에 대한 오독이자 겉으로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또 다른 새로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요. 가령 앞서 예로 든 한정현 소설의 내포 저자가 퀴어를 형상화하는 어떤 일관된 방식 그리고 그러한 효과는 당사자성이 단지 1인칭 시점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두 확보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인물들은 직접 자기의 입으로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증언하지만 그러한 형상화는 다분히 소수자를 여전히 소수자로서 보게 하는 타자적인 재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졌을 때 우리는 소수자가 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 정당성을 옹호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성에 함몰된 인식론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실제로 지닌 입체적인 계급성, 물질적인 삶의 구체적인 결을 세밀하게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퀴어하지 않은 퀴어들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과 합의된 정치적 올바름을 벗어나 있는 입체적인 개인들에 대한 존재론을 조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지닌 모순된 인간성과 개성을 오롯이 조명하고 그로부터 발견되는 아름다움, 추함을 드러내며 인간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소설과 비평은 이를 위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편향된 강박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평에 논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비평가들의 무능력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서로 몸을 사리면서 싸움을 회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엔 여러 가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하나를 오늘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이따가 한번 좀 더 혹은 이제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발전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고명철 선생님께서 새로운 세계문학에 대해서 한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비평가들과 연구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각계의 노력을 해오고 여러 성취를 축적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나름대로 한계도 많이 지니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항상 반성적인 성찰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과연 한국 문학이 유럽이나 미국, 이른바 이제 구미의 어떤 문학 제도의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리고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했다 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프랑스의 문학에서 주는 상 중에 하나를 받은 데 불구하고 세계 유수한 문학상들이 전부 다 유럽에 다 포진되어 있는 게 그게 대단한 건가요, 그게? 그건 그만큼 말하자면 19세기 중반 이후에 제국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세계문학 장이 더 견고하게 작동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둔감성, 그것이 갖고 있는 시장적 포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비평가들 스스로가 가열차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전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여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어젠다 쟁점들이 냉정하게 짚어보자는 얘기죠. 그게 그동안에 괴테 이후에 괴테도 사실 세계문학이라는 것을 중국 문화, 중국의 그 원희곡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문학을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유럽 문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문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진짜 그랬느냐. 오히려 더 유럽과 미국 문학이 더 질서가 견고해졌죠. 자, 그렇다면 과감하게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가 지니고 있는 정말 창발적인 문제의식들, 그건 아까 좀 전에 이명원 선생도 얘기했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의 문명적 감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까 돌봄 얘기하면서 구슬로 아까 누가 어느 분이 한다는데, 그동안 저는 우리가 페이퍼 없이는 왜 자기 문학을 얘기하지 못하고 페이퍼 없이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문학의 여러 유수한 매력들을 왜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유수한 이야기 전통 속에서 발화된 퍼포먼스, 그거 다 어디에 사라져버렸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프리카 문학과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서는 구현적 전통이 살아있고, 그것이 근대의 문자성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좋은 문학들이 되게 많이 양산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해서 한국 문학은 끊임없이 노벨문학상, 그리고 프랑스, 다른 유럽의 제국의 번역된 문학을 마치 정전화해가지고 온갖 세련된 프랑스 타입 근대의 담론들, 유럽의 타입 근대의 담론들을 계속 비평가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재빨리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서 비평의 언어로 소화하지 못하면 마치 후진적인 것이냐. 제발 그런 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작업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 작업은 우리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각각 비평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쟁점들을 갖고 있는데 그 쟁점이 프레임 자체를 정말 이 판을 한번 다시 보는 판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얼마든지 이 개별 쟁점들이 충분히 새로운 세계문학 지평을 재구성할 수 있고 혁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아 문학에서도 일본 문학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문화권들도 하지 못한 영역들을 한국 문학이 갖고 있는 주변성, 반주변성은 충분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작가회의가 50주년 돼가면서 그동안 역사를 쭉 보면 매 시기에 중요한 국면마다 이른바 제3세계, 이른바 비서구 문학과 창발적인 면들과 적극적으로 접속을 하면서 한국 문학에 아주 정말 쟁점적인 새로운 아젠다를 비평가가 제출했습니다. 그게 사회적 합의로 되든 안 되든 사회적인 새로운 논의 창구를 마련해갖고 이 부분들을 저는 문학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유럽의 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아시아의 좀 약간 거시적인 구도를 우리는 쟁점으로 좀 내놓자 하는 게 제 오늘 논의의 새로운 세계문학의 골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 세계문학, 한국 문학과 세계문학이라는 화두가 200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런 어떤 문학 진흥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두로 한 자리에 많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문학을 세계성의 무대 위에 올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이제 그런 문학상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학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것이 19세기 이래 지속되었던 근대 문학, 특히나 유럽이라든가 북미의 어떤 지배 언어에 기반을 한 문학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속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학의 새로움을 얘기하려면 진짜로 그런 어떤 근대 문학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그런 어떤 세계 문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한번 재고해보는 아까 지역성과 관련해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평가들 하면 또 보통 요즘 이론가들이기도 하죠. 이론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칼질을 해대는 그런 것들인데, 그딴 비평은 가라. 어떻게 보면 이 문학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효가 다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좀 급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실 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양순모 평론가가 이론의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한국 시문학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문학 비평장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론의 소멸과 관련해서 나란히 비평의 일본화라는 명제를 놓고 얘기해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현상은 분명 다른 현상이지만 비판 이론, 비판 담론, 대문자 이론 등 이론을 경유한 그간의 무수한 비평적 실천들이 비평의 에세이화라는 현상과 더불어서 그 모습을 감춘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비평의 에세이화, 이론의 소멸이라는 현상을 두고서 소위 반지성주의적 경향에 대응하는 비평의 능동적인 변신이라거나 그간 이론을 남발하고 오용하던 문학 비평장의 자성, 혹은 비평의 궁극 목표 중의 하나일 스스로가 문학 작품이 되는 그 어떤 도전 등이라고 긍정적으로 규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긍부정의 판단 이전에 위와 같은 현상 자체를 하나의 증상으로 인지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물론 현재 한국문학장 및 비평장에 새로운 타자와의 새로운 접속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되면 포스트 휴먼, 인공지능, 동물권, 신유물론 등등 관련한 이론들이 사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제 발제의 핵심입니다. 요컨대 그간 한국 시대를 포함해 한국 인문학 담론장의 핵심에는 사실 마르크스 혹은 마르크스주의가 있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르크스를 둘러싼 열정, 즉 열렬한 찬성에서부터 진지한 대결과 반대에 이르는 어떤 열정들이 한국 문학장을 비롯해서 한국 인문학장 전반을 저는 추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이라는 개념은, 이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 동력의 핵심 구성원이자 그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문학 비평장, 비평의 에세이화, 그리고 비평의 큐레이션화 같은 이 변화와 더불어서 이론을 필두로 마르크스의 이름과 이를 둘러싼 열정, 찬성과 반대 모두 포함한 그 열정 모두를 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도 그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신유물론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과 접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이론의 성격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야말로 근대적인 이론, 그야말로 근대적인 이론의 역할과
영향을 좀 거듭 기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론의 소멸에 상응하는 비평의 에세이화, 큐레이션화가 닿을 근미래 혹은 경향을 생각해보면 또 역시 이론의 소멸에 상응할 또 새로운 방법론으로서의 어떤 전회들 가 닿을 어떤 근미래와 경향들을 생각해보면 최근의 변화들이 너무도 소위 포스트 모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하는 대로 너무 내재성과 유명론에 우리가 함정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할 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뭐 사실 굉장히 좀 이론을 뭐 사실 한국 문학에 제 생각에 한 80년대 이래로 특히 외국 문학에 특히 공부를 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평장에 이론적인 논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유자재를 구사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 이제 이론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고서 작품을 작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다양한 흐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 문학이 이론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에 회의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양승평론가께서는 어떤 그 유명론적인 말 그대로 논리를 부르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 작품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론을 혹은 그 새로운 어떤 전회로서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8분의 발제, 짧은 자기 의견, 새로운 어떤 화두에 대한 의견 개진 같은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의견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 짧은 토론의 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바로 설마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두 분의 지정 발제자 우리 김대현 그리고 남승원 평론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검열의 눈으로 매일 눈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두 마디씩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가 먼저 매를 맞겠다고 손을 드셨군요. 예. 사실 오늘 비용을 내려고 왔는데 갑자기 테이블 참석이 플레이가 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발제를 들으면서 좀 하나하나가 다 묵직한 주제들이라 좀 어떻게 이걸 하나씩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깊이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좀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게 이명원 선생님 발제였어요. 아무래도 로컬리티, 재사유와 지역날 재사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굉장히 그 고민이 있어요. 재사유가 좀 필요하긴 한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사유할 것인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로컬리티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강요가 되지 않나. 그 자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전까지 지역이라는 것이 한국문에서 지역성이라는 것이 어떤 중앙과 대비되는 장소에서 이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 나중에 그걸 넘어서서 정원이라든지 도피처 이런 데 나타나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중앙과 대비되는 뜻을 가지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 계통에서 보통 어떤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비극들이 있는 장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같은 경우는 사산, 또는 광주 같은 경우는 5.18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화됐다는 게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박설배 선생이었나요? 그런 뭘 부르지라는 걸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선생님은 광주의 출신이긴 한데 지역 해외에 널리 나가도 그 주인공 화자를 대부분 이제 광주의 비극적 사건을 연루자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 광주란 지역색은 5.18을 벗어나고서는 어떠한 새로운 문학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나간 세대들의 어떤 역사 방문에서 젊은 세대들까지 거기에 포섭되는 게 아닌가. 마찬가지로 4.3도 좀 꽤 긴 사건이고 다시 회자될 사건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를 대표하는 문학은 항상 4.3이어야 되는가. 현경생도 그렇고 한강 작가도 그렇고 허우질 작가의 회복기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 보면 우리가 어떤 로컬리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광주의 문학은 이거야. 제주의 문학은 이런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로컬리티 자체가 하나의 강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설명 작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르지? 이 새로운 세대의 문학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뭐죠?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이원하 작가의 제주에 살고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효라는 게 어떤 신드롬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게 제주란 그 지역성이 4.3 이야기, 어쩌면 새로운 세대 지역 문학이 나왔을 때 어쩜 그 작품을 다른 관점 빼더라도 어떤 열광하는 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새로운 제주의 지역성이 한국문에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문학들을 아마 재사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로컬리티 자체를 어떤 우리 지역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강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짝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였습니다. 발제를 하나 하신 건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대현 선생님 얘기한 게 네.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향토 문학이라든가 지역주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식민지 시대 때도 조선 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제국에는 조선 문학을 일종의 이걸 향토 문학으로 묶으면서 일종의 자기들의 중앙중심주의를 더 견고했죠. 근데 저는 이명훈 선생님 발제하고 저하고도 맥이 맞거든 항상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지역성의 문제들을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개별 국민국가에 말하자면은 그 어떤 뭐 타락상이라든가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면모들을 다시 회복시키자는 논의 구도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개별 국민국가의 국민문학으로 자처해야 되냐, 한국문학이 자족성을 가져야 되느냐. 그 차원에서 지역문학을 안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갱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주문학만 해도 같은 1948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고는 팔레스타인 48년 그다음에 같은 해에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대제한 나크바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마주하다 보면 그 지역의 문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문제하고 접속되고 연접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연접이라는 표현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한번 저는 새로운 세계 문학의 어떤 문제의식도 한국 문학의 비평과 지역 문제로도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이다. 그래서 김대현 선생님 의견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한번 좀 발전적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전승민 선생님 말씀대로 어떤 이제 그 전까지 소외받았던 당사자들, 또 재미 당사자들이 항상 그 방향으로 제안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로 작용될 수 있지만 그 장소도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나아가서 고민해보자.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남의 의견과 연결시키는 아전인수 아주 좋습니다. 네, 아전인수의 대토론 시작해 보시죠. 근데 저도 공격적으로 전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할게요. 그 비평과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오해입니다. 오인이고. 근데 사실 지역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지방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서울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리고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지역적 욕망 같은 게 이 지방이라는 키워드에 너무 함유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이라는 키워드들을 지역으로 다 바꾸는 대공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관련된 정보를 조금 찾아봐야겠지만은 왜 지금 장소가 이러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지역이라는 용어 안에 그 의미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지방이라는 키워드가 갖고 있던 그 의미까지 재점유했는가? 이 재점유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주체는 누구인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되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뭐 구모룡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로컬리티 연구소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세계 문학이라는 어떤 추상적 보편성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까 고명철 선생님, 공격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고명철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적인 게 좀 떠올랐던 게 뭐냐면요. 사실 지역문학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은평구 녹번동 근처에 살았는데요. 이 녹번동에서 살았던 친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개발 이전에 살아서 재개발을 경험한 친구들과 재개발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아파트로 이제 살게 된 친구들이죠. 이 두 세대가 겪는 녹번동에 대한
감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은 녹번동이라는 언어로 규정은 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재개발을 경험한 녹번동의 문학을 하고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하위 예술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유가 다른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혹은 뭔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연대해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녹번동이라는 지역에 대해 사유하면서 떠올렸던 그 감각이 다른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지역과 마주했을 때 이 마주침으로부터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인 시도를 할 만한 재발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불씨가 탁 하고 순간적으로 피어났던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패했지만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지역과 지역을 묶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지역이라는 개념을 발명해내고 이거 사건을 중심으로 또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뭐 프로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중간에 끊고 들어오셔도 몹시 좋아요. 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한 10분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될 10분? 10분도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야지 여러 주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불을 붙이기로 하고 우리 남성 선생님도 들으면서 얘기 떠올랐던 걸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까는 거 좋아요. 아니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 그렇게 들렸네요? 아 왜냐면 뭐 너무 다 큰 주제들이고 그거를 제가 한 번에 듣다 보니까 사실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한 분 한 분에게 뭐 메모를 해가면서 질문을 할까 했는데 또 시간상으로 그렇게도 안 마음에 되고 드는 것만 하세요. 그러다가 좀 약간 엉뚱한 최근에 제 경험과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10월 말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아내와 홍콩을 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저도 해외를 가게 돼서 기분도 좋고 뭐 그래서 갔는데요. 이제 구룡반도에서 센트럴로 홍콩 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 아내랑 또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2층 버스를 타고 이제 구경을 하면서 가자. 그래서 꽤 긴 거리였는데 지하철을 안 타고 2층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센트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제 아내도 평론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돌봄 노동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 글을 써서 그 글을 쓴 다음에 버스 안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센트럴을 들어섰는데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차가. 근데 센트럴이 이제 금융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HSBC 막 이런 본점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데 거기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 무슨 이제 반중 시위라도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그게 홍콩의 그 돌봄 노동 그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처우가 열악하니까 홍콩 정부가 강제로 휴무를 주게 됐고 근데 입주 가사 도우미 들이니까 쉬는 날 집에 있으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게 됐는데 나가게 될 처지인데 가면 집이 없으니 잘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국가 섹션별로 뭐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보이는 말레이시아 사람 없겠구나 뭐 필리핀 사람 뭐 이렇게 라오스 뭐 캄보디아 쪽으로 모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센트럴에 있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너무 즐겁구나 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여서 다 까서 뭘 먹고 어디랑 계속 핸드폰하고 아마 집에 있는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 만약 뭐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거기 말하자면 노숙자잖아요. 노숙자들이 있겠다면 쫓아내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구체적인 경험을 못했지만 약간 해방구역 듯한 느낌 소위 말하는 이게 그러면은 탈식민주의제에서 말하는 어떤 균열의 틈, 혼종성인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평론가지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의식들이 가령 뭐 박다솜 선생님이 이런 어떤 돌봄노동 얘기하면서 이제 모성애의 폭력성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였지? 아까 계급에 대해서 우리 임지훈 선생님이 계급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평론가의 의식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이걸
갈 수 있을까? 계급이라는 문제 의식으로. 그다음 뭐 아까 선생님께서도 아까 적었어. 여기다 적어놨다. 어떤 당사자에게 뭐 1인칭으로 이제 어떤 도덕적 PCA주의에서 벗어나서 뭐 하자 이런 게 이게 우리가 과연 문학이 현장이라면 저희는 문학평론가니까 그 현장을 따라가는 게 맞나? 우리가 따라가고 있나? 그럼 선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이게 그냥 엘리트주의적인 뭐 지역을 살리자. 누가 지역을 그럼 살리죠? 평론가가? 평론을 써서?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해주셨어요. 양평정사님 앞에 돌봄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박단섭 선생님이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 폭력적이고 모순적이고 이런 거를 집어내는 건 잘하는데 네. 우리는 집어내는 게 그럼 역할인가? 실제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의 옆에 있는 건가? 우리의 글쓰기가 그럼 그 옆에 있는 것의 또 의미는 그럼 또 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 네, 거기에 썼어요. 저도 제 문제의식을 네, 네. 같이 동의하면서 저도 홍콩에 가서 네. 금요일 날 봤거든요. 네. 충격받았는데 홍콩을 갔다 와야 되겠네. 홍콩이 여자 살기가 제일 좋은데 왜냐하면 결혼할 때 지참금을 남자들이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그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돌보미를 아예 입주 가사 도우미를 들여서 더 하더라고요. 아이가 클 때까지 맨날 휴가 갈 때도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홍콩이 근데 지금 오세훈 실명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 노동은 가정주부의 외주화 이것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연대 사슬 연쇄 사슬의 문제인데 자 그러면 한국의 이제 여성 주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주부의 이제 임금 노동을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오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노총각이 많대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캄보디아의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게 다 이렇게 사슬이 그렇죠. 어메이징하구나. 이게 그렇죠. 물론 낸시 프리저가 이미 다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노동 문제가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모성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돌봄 사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과 아니면 뭐 갈등과 기타 등등이 있는 건데 이걸 과연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젠더하고 페미니즘하고 같이 또 얘기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고 또 그게 비가시적인 노동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자유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의제로 던졌던 1인칭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계급을 얘기하지 않을까? 전부 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억압받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양평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론의 소멸은 사실은 이게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적인 어떤 세상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유토피아적인 지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그런 게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꿈꿔야 되고 열어야 되고 뭐 모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결과고 효과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고 새롭게 나를 구성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볼탕스키의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타자로스 막스주의나 좌파에서 문제 삼았던 것들을 자본주의가 다 흡수를 해갖고 자유로운 노동자 마치 노동자가 예술가인 것처럼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다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사실은 아까 공명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우리 남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 지역 중요하다 아니면 저기 아시아 아프리카 문화 중요하다 평론가들이 그걸 어떻게 해 뿐만 아니라 그럼 누가 과연 그걸 하고 있느냐 권력의 지식이 안 하고 있어요. 그 푸코가 늘 얘기했듯이 권력은 작동하는 겁니다. 만들기도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많은 대중들이 우리도 포함해서 작동하는 거고 생산하는 거고 우리가 대상이기도 하고 또 그게 주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한강의 메디치상 말씀하셨지만 문학이 뭐냐 문학의 윤리는 아니거든요. 아까 PC를 말씀하셨지만
윤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소통하기로 원하는 소통.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냐면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의 내면은 어떤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맞는지 자기를 확인하고 소통이죠. 근데 소통이라고 했을 때는 요새 컨텐츠나 드라마나 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획일적인 욕망의 소통이 아니라 다른 욕망의 소통, 이걸 하고 싶은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보고 싶은데 거기에 사실은 깃들어 있는 건 대타자의 욕망이죠. 그 유럽 아니면 서구에서 인정해주는 대타자의 어떤 욕망을 따라 담고 싶은 그런 삶을 담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각막이 메디치상을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욕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론가가 이게 진정한 세계문학의 정전이야, 이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그거를 뭐 진정한 세계문학 그러니까 정전이 예를 뭐다 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네, 극단적으로 그런 거는 뭐 이게 천신한 거죠. 예, 또 하나는 아까 지역국에 대해서 지역 로컬리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광주를 5.18로 보고 제주를 4.3으로 보는 저희 비평가예요. 진정한 지역 문학이 뭐냐면 제가 익사도 올해도 아니지만 아까 문학의 소통이라면 그쪽의 삶에 대해 소통하는 게 그냥 지역 문학이고, 사실은 지역과 중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학은 다 국지적이잖아요. 국지적. 그냥 국지적이 아까 그 은평구에 거기 국지적이고 어디서 또 국지적이고 그래갖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떤 아까 타자화 말씀하셨는데 이건 비평가들의 관습이고 이것도 타자화라고 하는 폭력일 수가 있다. 오히려 지역을 보고 싶다면 그들의 문학 이거 글들을 봐야지 지역 문학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담론 속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네. 지역에 대해서 질서하게 나왔어요. 지역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1980년대부터 지역문학론을 했을 때부터 지금의 이제 지역담론하고 우리가 작품 속에서 지역 문제를 사유화하는 것은 좀 별도로 좀 분리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4.3, 뭐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5.18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가들은 상당한 그 역사적 하중 중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비평가가 하는 일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과 지역을 이렇게 고립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그 연결시켜서 사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새 보면은 이제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 인구를 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인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역의 이제 인구 동태를 따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4.3의 문제가 단지 제주라고 하는 국지적 그 고립된 장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관계적 장소들이 있습니다. 뭐 생활권으로서의 밀양했던 오사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제주에 입도했던 그 서북인들, 서북 청년단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제주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은 제주라고 하는 고립된 지역 안에서의 사건으로 현상적으로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연결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평가들이 해야 될 일은 제 생각에는 4.3과 관련된 이제 뭐 최근에 그 현경 선생님의 작품, 그 다음에 뭐 한강의 작품을 이렇게 읽어보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 서북인들에 대한 재현이나 어떤 묘사가 좀 단순화되어 있는 측면이 명백하게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이제 뭐 서규현 선생 그 서북 출신 작가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서북인이 서북인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또 서술할 때는 특히 이제 서북 청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규현이 이제 서술할 때는 소설이나 산문에서 상당히 낭만적으로 이상화돼 있어요.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의 머릿속에서는 그러면은 서북인과 제주인이 만났을 때 제주인 편에서는 또 서북인 편에서는 그냥 빨갱이로 이렇게 단순화되고 제주인 편에서는 학살자로 단순화되는
이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뚫고 나가야 되는 게 비평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북 출신 작가하고 작품하고 제주 출신 작가하고 작품을 박치기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고립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전쟁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부산은 단순하게 부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기에 조선을 떠났던 모든 조선인들은 부산을 관통해서 떠났고, 돌아온 사람들은 다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에서는, 혹은 우리가 부산을 사유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검토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해야 될 역할은 뭐 작가 편에서도 하죠. 물론 하긴 하는데 비평가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도 하와이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스 조라고 하는 이제 1.5세대 이 그 넌픽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장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부모님은 오사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활 세계가 뭐냐면은 한편에는 오사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부산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이제 이민 가서 이제 미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사카나 부산이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장소는 다 로컬이에요. 그냥 떼어서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게 연결시켜서 보면 이게 로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유하는 게 우리가 이제 비평가 지역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고민하는 바고 비평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지역에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세계성이 같이 얘기되었고, 아까 홍콩을 거쳐서 막 계급과 돌봄노동이라든가 여러 문제의식들을 좀 짚어왔는데, 그래도 역시 그 지역과 현대문학에 대해서 이명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품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주제만 가지고 한 2시간 떠들어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야기가 덜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면밀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 뭐 전승민 선생님의 아까 문제제기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폭발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 질문이었고, 사실은 이제껏 논의를 깊이 해왔던 주제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조금 이제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 박다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들, 사실 그 모성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수긍할 만하지만, 그러나 사실 쉽사리 입을 떼기가 좀 쉽지는 않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요? 뭐 본인들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셔도 좋고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거 응원의 이야기 했습니까? 응원의 메시지. 뭐, 예, 길지만 않다면.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요. 전승민 선생님 여기서 저도 생각인데, 우리가 사실 피해자성과 당사자성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논의가 코로나 시기 때 사실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근데 사실 이게 여전히, 그리고 지금 좀 더 강하게 주장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성역화하고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들었어요. 뭐였냐면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설리 페르소나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성과 당사자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설리라는 고인에 당했던 혹은 경험한 피해를 거의 전시하는 형태로 영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피해 당사자가 질문을 가장한 폭력을 계속 당하는 게 노출이 되죠.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끔찍하고, 이런 건 사실 이미 20년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여전히 현재 중요하고 계속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영상으로 예로 들었습니다만, 한국 문학에서도 여전히 그 피해자성과 당사자성을 강조하면서 순정한 윤리적 주체로 피해자를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 장소에 피해자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적 올바름과 이렇게 맞붙여서 사유하는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여전히 절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어서 전승민 선생님 글 보고 저도 이제 많이 놀란 게 있었는데 이제 어떤 그 정치 올바름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이제 추구돼야 게 맞고 그 부분 충분히 얘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로알드달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작가 사후에 이제 작가 단어들 일정 부분의 단어들을 가령 다 차별적 이슈가 없는 단어들을 작가 사후에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건데 아마 전반적으로 반대가 많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문학이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정경 선생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문학에서 물론 윤리적인 것도 분명히 기대하지만 우리가 알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생각한다 이걸 또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일률적으로 또는 작가의 동의 없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인가.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에서도 일단 정옥성 시인의 일반순 연작시가 있었잖아요. 저기 뭐 그리운 미친 넘어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 이슈가 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옥성 작가 스스로 사과문을 내리고 앞으로 이 작품이 다시는 어디 매체에도 내 의지로는 연재되지 않겠다. 일종의 기록 말살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가 뭔가 삭제되고 지워버렸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의 문학이라는 거는 어쩌면 그냥 정형화된 윤리화된 문학만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깊이 성찰이라는 생각 저도 받았습니다. 이게 응원의 메시지네요. 응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저는 저희 진직에 사실은 그 양경원 평론가가 옛날에 무성성의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남성 시인들이 근데 여성을 항상 그릴 때 타자하거나 뭐 대상화한다는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여성을 제어를 안 하는 그걸 이제 무성성의 경향이라고 하는 글도 썼고 이런 논의들이 뭐 이지은의 문학은 뭐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되니까 이런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승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좀 뭐 직업병일 수 있지만 저희 학생들이 이런 논쟁을 하면 항상 하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문학은 소통이다라고 했을 때 소통을 하려면 동일성의 폭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동일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말을 걸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말들은 다 폭력이에요. 왜냐면 당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당사자 정치적인 올바름의 문제하고 문학적 재현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은 충분히 올바라야 하는데 문학적 재현이라고 해서 재현 주체는 누구냐면 나잖아요. 이 주체는 항상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년 뒤에 사실 나는 굉장히 이상하고 비윤리적인 아줌마, 꼰대 뭐 이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해서 삭제되어 버릴 수 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을 거고 김수영이 비난받았던 것처럼 김수영이 근데 그 사람을 그럼 다 삭제하고 지금에 맞게 무슨 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마음껏 발언을 해. 하지만 욕은 하겠어. 이게 문제 있거든? 그래야지 소통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참석해. 그리고 욕 먹으면 돼. 그 소통 그 부분을 하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오키나와 작가의 메도로마 슌의 작품이 뭐 가장 예를 들면은 뭐 무지개사라든가 뭐 고자거리 이야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 거기에 이제 아무 죄도 없는 미군 장교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미군 장교의 그 어린 애가 노는 것을 보고 오키나와의 남자를 납치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여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키나와의 그 여성들이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도로마 슌의 그 묘사나 소설들을 보면 한국에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당사자성 보면 이거 거의 뭐 읽을 수 없다 정도 평가로 많이 되는데 사실 메도로마 슌 요번에 이호철 박사 왔을 때 질문이 또 글로 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메도로마 슌 작가는 아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키나와가 갖고 있는 현실과 역사 속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는 정식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소설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현의 정도를 예를 들면 그 필터링 해야 되냐는 것은 그건 정말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필터링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오키나와에 대한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오키나와의 작가 메도로마 슌도 그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뭐 미군 기지와 들어서고 그 가운데 여성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피해상들 그 부분들을
메도로말슌이 할 수 있는 재현의 윤리와 재현의 정치로 그게 고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그 오키나와 여성에 대한 어떤 또 다른 2차, 3차 피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독자들은 그렇게 읽을 공산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한국의 어느 외국문학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읽을 때 도저히 못 읽겠다 해가지고 그 보이콧한 그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구 문학의 정전 틀에서 어느 정도의 재현층이나 재현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훈련이 된 사람은 메도로말슌 작품을 읽을 수 없다는 거야. 도저히 자기들이 그 읽은 문학 교육 안에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히 좀 아까 그 뭐 예를 들면 문학적인 좀 쉬운 말로 뭐 소통이 어디까지 과연 당사자성들을 저는 이거는 작가의 몫이 아니라 비평가들이 좀 내 맛을 각오를 하고 좀 이렇게 좀 어젠다라는 쟁점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젠더하고 아까 퀴어 문제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용어보다는 교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미니즘 이론 같은 경우는 소멸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맹렬하게 분화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론이 그 이론 자체에 대해서 급진화될 때 그게 교조성에 빠지는 그 경향들이 항상 패턴화된 양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80년대 뭐 노동문학이랄지 혹은 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사회주의 니얼리즘을 이제 수용하면서 변형시킬 때 뭐 당파성이나 전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지금 페미니즘 문학 내부에서 뭐 이를테면은 뭐 퀴어 문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담론이 실제로 어떤 창작 경향을 이제 억압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패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고 교조주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사실은 그 표현에 있어서 독자나 혹은 뭐 대중들에게 혹은 비평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불편한 느낌을 통해 가지고 각성을 하거나 새로운 생각에 도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품들이 이제 유형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예정된 인물, 예정된 결론, 또 예정된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던져지는 데서 좀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이론의 소멸도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그거 같아요. 정경 쌤은 우리는 노동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는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범주를 갖다가 섬세하게 그 분별해가지고 논의를 안 하면은 다 노동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1980년대 사회구성체론 같은 경우는 노동의 성격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진짜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노동자의 힘을 자처하고 우리는 주로 글 쓰는 사람들. 그렇죠. 지식노동 뭐 이렇게 인텔리겐츠하고. 근데 지금 뭐냐면은 문제가 사실은 그런 사회의 계급적 그 구도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고 다 그냥 계층화돼 있어요. 네. 그냥 중산층이고 그리고 이제 소재적으로 프레카리아트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재적인 담론만 나오지 실제로 노동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어떻게 그 노동계급 안에서도 어떻게 분화가 되었고 또 지식계급 안에서도 또 어떻게 분화가 되었고 또 여성들도 뭐 이를테면은 전업 여성들과 오피스 레이디하고 또 여성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 그게 섬세하게 접근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론적으로 일본 쪽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계급론을 좀 신계급론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읽어봤더니 거기에서는 그거를 아주 섬세하게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장 증대하는 노동계급은 언더클래스다, 레이버 클래스가 아니고 노동계급 저 밑바닥에 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급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계급론적 시야를 갖다가 섬세하게 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제가 이제 성경동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이게 실업자란 말씀일까요? 아니 언더클래스가 실업자는 아니고 노동을 하는데 그게 예, 밑바닥 노동이죠. 노동자 이하의 계급으로 노동. 포함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언더클래스들이 광범위화되고 이 언더클래스를 착취하는 게 레이버 클래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이게 이론의 소멸 경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 사회의 그런 계급적 구조를 전체적이거나 총체적으로 해명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드러나는 뭐 돌봄 노동의 문제라든가 각종의 뭐 그 소외된 뭐 노동이라든가 등등을 설명하면은 뭔가 이렇게 맥락이 잡힐 것 같은데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상적인 걸 찾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들이고 네. 사실 제가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저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급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계층론으로 어느 순간 또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계층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중산층이라는 허구의 환상, 사회적 환상에 끼어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본인은 중산층이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냐? TV나 매스미디어가 제공하고 있는 중산층은 이러한 문화에 대해 친밀감을 느껴야 되고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 라는 이 서사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동일시를 해버려요. 이 시각 매체를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계층론으로 치환이 되는 순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의 구조가 은폐되기가 쉬워져 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계급이라는 이 키워드가 실종되는 것은 사실 문학에 있어서 이론이라는 키워드가 생략되는 것과 과연 무관한가라고 하면은 사실 구조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의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사고체 문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쨌든지 간에 뭐 근대라는 그 프로젝트의 기획에 뭐 김종철 선생님도 살아있을 때 눈치채 강조했지만 결국은 생산력의 증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것들 다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노동이 그런 말이에요. 노동은 원래 생산력을 올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무슨 낡은 봉건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냐 누가 좀 발언할지 모르는데 우리 예전에 그 농업공동체라든지 목축업 공동체에서 일은 적당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즐겼단 말이에요. 유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피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보수의 대가를 받아야만 유희에 또 다른 그거를 투자를 하고 그만큼 여유의 또 다른 가치를 누려야만 되는 것처럼 하는 이게 과연 노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비평가는 정말 레디컬해야 된다. 실제로 정지하는 작가가 몇 년 전에 펴낸 자본주의 적이라는 게 보면 노동을 하지 않아 버려요. 그냥 극단적인 급진적인 상상력인데 다 그냥 일을 안 해버려. 일을 안 하니까 너 왜 일을 안 해냐 했더니 그냥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가치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노동 그 부분에 근대 프로젝트에서 노동에 대한 진짜 한번 비평가들이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8시간 노동, 그 다음에 뭐 주 5일제, 뭐 지금 요즘 정부가 뭐 60시간 노동 그 부분의 프레임 안에서 과연 이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비평가들이 전위적인 사유인지 저는 좀 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문명적 사유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왜 노동이 왜 피곤하고 노동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해로운 거냐는 얘기죠. 적당한 운동, 몸의 신체 밸런스 유지,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저당 잡힌 거 아니에요.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그 점을 저는 아무래도 문학 작품은 훨씬 더 레디컬한 상상력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작품을 좀 사실 만나기 힘들지만 좀 비평가들은 그런데 좀 담론 투쟁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제가 한 15분 정도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론의 이제 소멸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왔고 하니까 저는 이거 양순목 평론가가 아까 이제 아마도 자기 차례에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고
약간 발제를 약간 짧게 해주셨는데 양승모 평론가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사실 이 플로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펜을 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승모 평론가가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턴을 주셔서 여기서 너무 겸손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역 문학과 그리고 전승민 평론가께서 제안하신 그 발제가 저는 겹친다고 생각해. 일종의 개토화겠죠. 개토화. 이 부분에서 우리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제주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개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개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평론가들이 이제는 조금 지겹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그 끝없는 어떤 그 열정들이, 어떤 불만들이, 억울함들이, 그 분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 그 이상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어떤 정치적 올바름에 딱 들어맞는 어떤 재현을 넘어선 어떤 복잡성, 그리고 그 복잡성 넘어서 입체성,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는 일종의 보편적 아포리아까지도 나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소위 지역 문학이 보편 문학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토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열정들에 대한 존중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정현 소설가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을까? 한정현 소설가가 이 글을 읽고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득적인 대화가 오갈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나가면 다른 진짜 또 어떤 이 다양성, 그 자체로 다양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째고, 다른 하나는 제 논의에 대한 어떤 보완일 텐데요.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건이 더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문학과 문학 비평이 존재 증명과 가치 증명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을 텐데, 문학이 혹은 문학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 잘에 대해서는 뭐 기준도 다양할 수도 있고 대상도 다를 수 있겠지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새롭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 어떤 고명철 선생님께서는 조금 반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일종의 보편에 대한 어떤 사유가, 거기와의 대결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 보편으로서 이론을 저는 가져온 것이고, 문학평론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편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것과 대결을 해서 철학자들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게 아닌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은 새로운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존과의 어떤 대결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제 발제의 핵심이었고, 정은경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또 회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기 광주하고 제주가 개토화되었다는 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토화되었다는 거. 지역 얘기하시면서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광주나 제주는 개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왜 그렇죠? 개토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이야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제주 사삼문학이나 광주의 뭐 5.18 문학 뭐 이런 게 개토화가 됐다는 건가요? 예예. 뭐 일종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제는 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본인 그 문학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유지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감대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현경수상이나 이제 한강 같은 작가가 작품을 썼어요. 소년용가를 쓰고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고 이번에 그 제주도다를 썼어요. 근데 이 작품이 보편적인 공감대로부터 멀어진 작품인가요? 이를테면 한강 작가의 소설들을 보면 네. 그 접속의 노력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도 이제 공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더 공감을 더 일반 독서 대중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특수한 그 사건들의 에너지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포리아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토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럼 우리 네. 그 문학제도에서 예를 들어서 현경의 제주도다에 대해서 왜 대사문학상을 수여하는 걸까요? 아무런 보편성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동화라든지 아니면 마산항쟁이라든지 이런 사건들과 그 시공간은 사실 한국 문학에서 광주나 제주가 갖는 문학적 특질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못 갔을까요? 예, 그 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을 이제 쓴 입장이니까 이제 현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방 같은 것도 막노동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그 노동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론에 포착되지 않는 게 그 현실을 메타잖아요. 그 이론에 포착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 그 이 현장이나 사무 속으로 들어가면은 뭐 아까 신계급론도 잘 모르지만 그런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착되지 않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현장이라고 들으면은 그래서 자꾸 생산되는 그 현장이 그 어떤 현장이나 그런 그 뭐 지역 세계를 떠나서 이제 어떤 지역이라도 어떤 현장이라도 그 볼펜 한 개라도 이 사물 한 개라도 진짜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웬만한 이론들이 다 부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저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 너무 그냥 그 자본주의가 특히 이제 말아먹고 그냥 그 삼키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웬만한 지형도 힘들어 가요. 웬만한 아무리 그 푸코라든지 아무리 사회를 많이 하더라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났고 이제 그런 너무나 그 시대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물이라든가 그냥 그 주변 사소한 거리라든가 그냥 그 이런 쪽에 그 깊게 보는 눈이 없으면은 힘들거든요. 그런 그 집요한 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약간 타오르는 불길을 자꾸 잡는 것 같아서 몹시 죄송스러운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다솜 평론가나 이제 전승민 평론가 같이 임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은 이제 지금 우리 프로에서 계속 장시간 들어오시면서 자기 생각을 좀 깊이 파고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5분이 너무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런 얘기도 오가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있으니까 먼저 입을 열어보면 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은 대화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양순모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약간 놀랐던 것은 사실은 한정현 작가를 제가 설득하기 위한 글은 아니에요. 글도 아니고 좀 확장해 본다면 비평가가 내리는 어떤 비판적 해석이나 진단, 작품의 향방 등이 작가가 그대로 수용해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내 소설계를 쓰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작가를 작가로 만들 것이고 또 그 한편에 있는 비평가는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작품과 작가 그리고 평론가와 소통이 그렇게 생기고 사실 이때 소통이라는 거는 어떤 불일치를 당연히 전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는 요철들이 사실은 비평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에 아까 이제 남수영 선생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서 평론가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지? 라는 그러니까 소위 실천이나 실행력, 현실에 대한 유형력으로 문학적 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지? 라는 문제를 돌이켜보면 저도 계속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더더욱 크게 좀 고민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어떤 소결이 있다면 문학평론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대단치 않다. 별로 없다, 역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요철들, 불일치들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견인하는 일인데 그것은 이제 독자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평가가 독자의 입장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독자성의 입장을 조금 더 유형력으로서 간주해 볼 수 있다면 아까 지역에 관한 논의가 저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왜냐하면 저는 되게 많은 경우에 서울 사람으로 패싱이 돼요. 근데 저는 경남 사람이거든요. 얘기할 몰랐네요. 네. 서울에서 어떤 정체성 서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서울 생활이 한편으로 20살 때까지 유년기부터 쭉 경남, 제가 진주 사람인데 진주에서 계속 그렇게 제 안에 정체성이 혼종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최근 발표된 어떤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공간은 서울의 동네, 뭐 아까 녹번이랄지 뭐 신립이랄지 뭐 마포, 뭐 합정 이런 게 설명 없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경상도에 있는 독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 지역을 다룬 소설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령 연초에 나왔던 김현수의 신작들 또 뭐 통영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고 김지영 소설가도 불양식장 남해라는 공간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송지연 소설가의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뭐 임용고시 같은 것을 준비하다 뭐 취준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경우 그런 프레카리아트 세대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 이제 저희들이 다 비평을 쓰니까 비평들이 그것을 읽어낼 때 서울의 시선에서만 본다는 거죠. 그런 시선이 오히려 비평적 시선이 지역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부산이나 광주, 제주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맥락화하는 작업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지역성을 역사적 맥락화만 결부시키는 것도 새로운 타자적인 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론 과거에서 유구하게 이어져온 뭐 진주 같으면 농계도 있고 뭐 임진왜란도 있고 형평운동도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2020년대 그 지역의 생활상 혹은 서울과 진주가 맺게 되는 관계성 그런 것들을 좀 타진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박다솜 성우가만 잠깐 얘기를 덧붙이는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게 됐는데요. 방금 전 선생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듣고 제가 생각한 건데 너무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평일 저녁 7시에 오기 위해서는 다 서울과 가까운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평의 시선도 만약에 내가 부산에 살고 부산을 상정하고 비평을 썼을 때는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평을 읽으면서 근데 뭐가 이상하지? 하다가 나중에 사실 나는 부산 사람이고 여기는 부산이야 라는 설명 뒤에야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평만의 문제도 아니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뉴스에서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기본값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부 다 그냥 우리만 문제도 아니고 그냥 기본값. 기본값이 이미 서울을 기반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평에서 혼자 밖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평에 내재된 문제라기보다는 더 넓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대중이라던가 실천, 사회적인 문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가능한 저는 비평이 힘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성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정은경 선생님이 해주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욕을 먹어 라는 말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오늘의 저는 한 문장이라고 제가 뽑은 오늘의 한 문장인데 전승민 선생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먹어 할 때 욕을 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 PC도 문학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 그냥 일반 사회를 사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내재되어 있고 내가 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내가 죄를 비윤리적으로 말함으로써 내가 윤리적인 주체가 되려고 하는 내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태가 비윤리적이야 이거 나 그거 그렇게 잔인한 장면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잔인한 장면 나는 못 읽어 라고 말할 때 형성되는 나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이미 PC 사상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가려고 하는 문학은 그 지점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중과 괴리돼서 니네가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든 말든 난 이렇게 말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면 대중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합하는 서사를 내놓고 마지막에 연대하면서 끝나고 다 같이 화해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결부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저희 지금 사실은 서울문학하고 있는데 이거 보편문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주제가 지역이 됐어요. 인증하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서울 사람이에요. 충격인데. 우리 얘기할 때 자기 어디 출신인지 먼저 까고 얘기하는 걸로. 위험한 발언을. 우리 뜻하지 않게 지역이. 제가 쌍문동에서 봐서 쌍문동을 소재로 한 많은 텍스트를 다 편집을 네. 자,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 평론 분과와 이제 민족문화연구소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평가들이 할 말이 없나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만, 역시 말 못해서 죽은 귀신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한 주제들 하나하나를 아마도 내년에 하나의 개발적인 의제로서 따로 다뤄서 한 2시간 넘게 치열하게 박이 터지는 그런 토론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내년에 모두 한가하시기를, 일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미 이 자리가 예약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오신 많은 분들, 특히 뭐 프로에서 수백 명의 관객들이 오셨는데 함께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네. 제5회 민족문학연구소와 평론분과가 함께하는 집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른 자리에서 얘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예.